남친이랑은 어땠어요? 그냥 의무감 같았어요. 그럼 저랑은요? 빈틈 없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내선 집이었는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날 금요일 서울의 밤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아니면 내 몸 안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취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마포의 번화가에서 열린 중요한 접대 자리였다. 파트너사와의 계약 체결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초록색 뚜껑의 소주병들이 계속해서 따졌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나는 자유의 대가가 때로는 이런 사교적인 술자리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한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주량이 세지 않지만 상대방 이사의 압박과 시끌벅적한 분위기 탓에 나는 나 자신을 놓아버렸다. 우리 네 명이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었다. 술잔은 비워지기가 무섭게 다시 채워졌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은 흔들리고 뜨거워지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고 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은색 택시를 잡았다. 우리 집은 15층이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동안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발이 꼬였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두 볼은 붉게 상기되었으며 눈은 술에 취해 풀려있는 한 여자였다. 딩.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복도는 바람이 횡하니 불었고 절전형 센서 등은 발소리가 들릴 때만 희미하게 켜져 흐릿하고 어슴푸레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769 1호 5호 우리 집은 찰복 2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어지러운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애타게 보고 싶은 그 이름만이 떠올랐다. 강도연의 남자친구. 오늘은 금요일 우리의 운명적인 데이트 날이다. 둘 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에만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그가 와서 자고 가고 토요일 하루 온종일은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된다. 나는 도연이 내가 준 예비 열쇠로 먼저 들어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열쇠 꾸러미를 뒤졌다. 눈이 핑 돌았고 눈앞에 열쇠 구멍이 마치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열쇠를 꽂았다. 이상하게도 놀라울 만큼 매끄럽게 쑥 들어갔다. 나는 살짝 돌렸다. 철컥. 적막한 밤 공기 속에 문이 열리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파트는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입구는 캄캄했고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왜 불도 안 켜고 기다리는 거지? 라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취기가 금세 그 생각을 삼켜버렸다. 나는 그가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피곤해서 일찍 잠든 것이라 스스로 위안했다. 발을 옥죄던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를 맨발로 비틀거리며 거실 쪽으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밖에서 들어오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가구들 위에 희미한 빛의 띠를 그리고 있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남자였다. 안쓰러움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분명 도연이 나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못해 거실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
넓은 어깨 100cm 정도 되는 키,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일치했다. 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방이 마치 파도 위의 배처럼 빙글빙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만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내 손에 묘하게 기분 좋은 느낌을 전해주었다. 남자가 살짝 몸을 뒤척였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지만 술에 취하면 어리광을 부리는 습관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평소에는 독립적이고 차가운 여자지만 술만 조금 들어가면 온기를 갈구하고 위로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도현은 나의 그런 사랑스러운 나쁜 버릇을 항상 받아주곤 했다. 나는 몸을 기어 올라 그 든든한 등을 끌어안았다. 그 등에 닿는 순간 남자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며 극도로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당혹감이 스쳤다. 이상하다. 평소라면 도현은 즉시 팔을 둘러 나를 안고 소유욕 넘치게 꽉 끌어안았을 텐데, 하지만 술 기운에 이성이 마비된 나는 그가 자다 깨서 놀란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 이상한 반응은 무시한 채 나는 그의 가슴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잠깐. 이 향기, 도연이 평소 쓰는 시원한 스포츠 향수와 달리 더 묵직하고 진하고 어딘가 거친 느낌이 났다. 향수를 바꿨나 아니면 내 후각도 술 때문에 이상해진 건가. 잠시 후 남자의 커다란 손이 천천히 내 등에 얹어졌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지극히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 신중함은 평소 내 남자친구의 열정적이고 다소 저돌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그가 내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어둠 속이라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깊고 뜨거우면서도 억누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꼈다. 망설임 없이 나는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남자는 순간 멈칫했고 온몸이 현처럼 팽팽하게 굳었다. 하지만 이내둑이 터지듯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 키스는 완전히 달랐다. 도연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급하게 점령하듯 키스했다면 이 키스는 폭풍처럼 서두르지 않고 가을밤의 호수처럼 따뜻하고 고요했다. 그 느릿하고 깊은 느낌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녹아내리고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끌리는 걸까? 소파 위에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점차 사라졌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내 이성은 그의 부드러움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 그날 밤은 젊음의 급한 열정이 아니라 서로를 찾은 두 외로운 영혼의 조화였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일이 끝나자마자 도현은 욕실로 들어가 버려 나를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두곤 했다. 하지만 오늘 이 남자는 나를 꼭 껴안은 채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술에 취해 내가 횡설수설 늘어놓는 사랑 고백들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온기 강하고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나를 잠들게 했다.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그의 심장 소리였다. 마치 긴장했거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그때 나는 그가 심장이 멋대로 뛸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나는 이웃집 남자의 소파 위에서
꿈도 없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잠을 잤다. 떡길길에 사는 50세의 독신 남성 수리께면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진실로 마주하게 될 바로 그 사람의 집에서 창문 커튼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아침 햇살에 눈살을 찌푸렸다. 머리는 누군가 망치로 관자놀이를 강타하는 것처럼 아팠다. 목은 바짝 말랐고 어젯밤의 술 기운으로 입맛이 썼다. 겨우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려다 멈칫했다. 천장이 낯설다. 섞고 몰딩 고전적인 스타일의 샹들리에. 여긴 우리 집이 아니다. 그리고 짙은 갈색 가죽 소파. 이것도 내가 평소 눕던 곳이 아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차가운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흐르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내 옆에 한 남자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연이 아니었다. 내 젊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지만 여전히 중후하고 강단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 내가 아는 사람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던 1호 이웃집 남자였다. 나는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어젯밤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술자리 만취 철력호응 2호와 철력호응 1호 사이의 치명적인 착각.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건 어젯밤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밀려왔다. 그 친밀함 꽉 껴안았던 포옹, 그리고 나의 약해진 마음.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민망하지 않게 자는 척을 하는 걸까.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이 공간을 폭발시킬까봐 모든 동작을 신중하게 했다. 맨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나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가방을 집어들고 유일한 탈출구인 현관문을 향해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마룻바닥조차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꼼짝 않고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현관에 다다르자 내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게 보였다. 굽소리가 날까봐 신지도 못하고 구두를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철컥. 적막한 공간에 울린 문 여는 소리가 귓가에 총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복도로 빠져나와 문을 재빨리 닫았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다. 나는 산발한 머리에 한 손엔 구두를 들고 맨발로 서 있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운 처참한 몰골이었다. 불과 2걸음 거리에 철력호급 이혼의 집이 있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무 문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수치심과 공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내 삼촌 뻘인 남자, 낯선 이웃 남자와 잠을 잤다. 갑자기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걸어 다니는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가 일어났다. 병이 물 내리는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웃집 남자의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 지금 나에게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어떤 여자로 평가할까? 해픈 여자, 쉬운 여자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아래 멍하니 서서 마음 깊이 박힌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뜨거운 물을 맞았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 감각들은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무서운 사실은 내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의 차분함과 다정함은 도현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소중하게 다뤄진다는 느낌을 주었다. 욕실에서 나와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어제 저녁 9시에 도현이 보낸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미안해 자기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해. 못 갈 것 같아. 내일 보상할게.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젯밤 도연은 오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 이웃집 남자였다. 신원에 대한 착각은 없었다. 오직 나의 맹목적인 착각만 있었을 뿐.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집 안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살았다.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모든 약속을 거절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남자와 마주칠까봐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필품을 사야 할 때면 새벽이나 늦은 밤을 틈타 문에 귀를 대고 밖의 동태를 살핀 뒤에야 살금살금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까봐 1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도현과의 연락도 끊었다. 아프고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댔다. 그날 밤의 이미지가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눈을 감을 때마다 50세 남자의 단단한 팔과 격렬했던 심장 박동이 떠올라 나를 괴롭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하지만 얄궂게도 올 것은 오고야 만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냉장고가 텅 비어 먹을 것을 사러 나가야만 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서둘러 귀가하느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우유를 급히 사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멈출 것 같았다. 그였다. 이웃집 남자.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중저음의 목소리였지만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기계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두 사람이 좁은 강철 상자 안에 갇혔다.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기는 숨 막혔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거리를 두려는 듯 가장 구석에 섰다. 전광판의 숫자가 마치 나를 놀리듯 느릿느릿 바뀌었다. 4, 5, 6. 왜 15층은 이렇게나 먼 걸까? 딩.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가 먼저 내렸고 나는 비틀거리며 뒤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파트 문 앞에 동시에 멈춰 섰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열쇠 소리가 찰그락거렸다. 저기 서윤 씨. 갑작스러운 부름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감히 돌아보지 못했다. 그날 일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머뭇거렸고 괴로움이 묻어났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니에요. 제가 취해서 집을 착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내 등 뒤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제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서윤 씨가 취한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제정신이었습니다. 나는 확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아저씨, 깨어 계셨어요. 그럼 왜?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고통이 서린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두 끝을 바라보며 자백하듯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윤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혼자 사는 50대 남자에게 외로움이란 건 때로는 정말 무섭거든요. 여자의 온기가 닿았을 때 저는 비겁하게도 제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밀어낼 용기가 없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마땅히 댁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외로운 남자의 이기심이 이성을 이겨버렸습니다. 꾸밈없이 솔직한 그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도 외로웠구나. 중년의 고독, 그 넓은 아파트에서의 공허함.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걱정 마세요. 그가 단호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계속 말했다. 불편하시다면 제가 이사를 고려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서윤 씨가 곤란하지 않도록 피해 다니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내 반응에 나조차 놀랐다. 이사 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쉬세요.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비열한 파렴치한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 약하고 외로운 남자였을 뿐이다. 저도 외롭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가져서는 안 될 기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 현관 앞에 작은 편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봉에는 정갈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 씨에게 힐곡 2호.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단단하고 힘 있는 필체가 흰 종이 위에 나타났다. 서윤 씨에게. 어제 복도에서의 사과만으로는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을 것 같군요.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윤 씨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씁니다. 저는 3년 전 이혼하고 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고독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 씨의 존재가 죽은 줄 알았던 제 감정을 깨웠습니다. 제 이기심으로 상처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약속대로 서윤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투명 인간 같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601호 이웃 드림.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진심 어린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혼란스러운 내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가 피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막연한 아쉬움이 피어오르는 걸까?
그날 이후 또 일주일이 지났다. 15층 복도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나와 민준 씨는 몇 번 마주쳤지만 그는 약속대로 가볍게 목례만 하고 낯선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 역시 어색한 미소로 답했다. 겉으로는 필요한 냉정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철곡이로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 아니었나. 그냥 낯선 이웃으로 지내는 것. 하지만 왜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벽 너머에서 들리는 TV 소리나 물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버릇이 생긴 걸까? 그 일상적인 소리들이 낯설도록 친숙하게 느껴져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2주가 지나서야 도연을 다시 만났다. 오랜만이야. 그가 나를 품에 안았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응, 너무 바빴어. 나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우리 집으로 왔다. 도현이 씻는 동안 나는 갈색 가죽 소파에 앉았다. 불과 2주 전 벽 너머의 평행 공간에서 내가 다른 남자와 죄책감 어린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어 민준 씨의 이미지를 떨쳐내려 했다. 잊어야 해, 서윤아. 넌 남자친구가 있잖아. 도연이 샤워 가운을 두르고 나왔다. 남성미가 넘쳐 흘렀다.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얄궂게도 그 친밀함 속에서 내 마음은 완전히 딴 곳을 헤매고 있었다. 비교를 멈출 수가 없었다. 도연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지만 나는 공허했다. 그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무 멀게 느껴졌고 우리의 박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았다. 허탈감이 나를 잠식했다. 왜일까? 왜 그날 밤 낯선 50세 남자와의 모든 것이 그토록 완벽했을까? 그날 밤 민준 씨의 헌신과 인내심이 계속 생각났고 그의 묵묵한 이해심은 도현에 무심할 정도로 순진한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출근을 위해 일찍 떠났다. 집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7호국 1호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다. 독신 남자의 평범한 토요일 아침.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었다. 나는 계속 그를 그날 밤의 다정함을 생각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줄 거라 믿으며 일에 매달리고 평범한 척 노력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리움은 사무쳤다. 밤마다 뒤척이며 그 따뜻했던 손길, 격렬했던 심장 박동,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빈 곳이 채워지는 느낌을 떠올렸다. 왜 잊을 수가 없는 걸까? 그러다 다시 운명의 금요일이 찾아왔다. 또다시 계약 연장을 축하하는 회사 회식이 있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 비워지기가 무섭게 채워지는 소주잔들.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딱 한 병만 마시겠다고 다짐했지만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다. 소주 2병이 바닥났다. 밤 11시 더 스타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술 기운에 볼이 발그레한 여자였지만 이번에는 한 달 전처럼 인사불성으로 취하진 않았다. 정신은 또렷했다. 15층. 바람이 휑한 복도. 위로. 찰복수 2호. 우리 집은 찰보고 2호다. 나는 열쇠를 쥐고 우리 집 문 앞에 섰다. 하지만 내 시선은 처업 1호.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직 자지 않는다.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밀려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유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내 다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저절로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웃집 문 앞에 섰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끝나자마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쳤어. 뒤돌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슬리퍼 끄는 소리, 되오락 열리는 소리. 민준 씨가 나타났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그는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서윤 씨,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저 술에 취해서 배를 잘못 눌렀어요. 서툰 거짓말이었다. 기절할 만큼 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착각할 수 있겠는가. 민준 씨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탐색하는 듯 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저기, 들어오실래요? 그 초대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며 세상과 우리를 차단했다. 이번에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갔다. 우리의 죄스러운 밤을 증언하는 그 소파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았고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물 좀 줄까요? 네. 그가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마시니 정신은 더 맑아졌지만 민망함은 배가 되었다. 정적이 감돌았고 심야 뉴스가 나오는 TV 소리만 들렸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줄였다. 저기요. 네. 왜 오셨어요? 정말 잘못 누른 겁니까? 그의 질문이 내 전곡을 찔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착각이 아니었으니까. 고의였으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서요. 저도요. 나도 모르게 고백이 튀어나왔다. 침묵이 길어졌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뜨겁고 애절했다. 자꾸 생각이 나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도 그래요. 서윤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진지한 목소리였다. 남자친구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이성은 모르지만 내 심장과 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서윤 씨 돌아가세요. 이건 안 됩니다. 서윤 씨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나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를 쫓아내는 건가? 알아요.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면서 왜 왔습니까? 나는 침묵했다. 그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신발을 신고 차가운 문 손잡이를 잡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 씨. 돌아보니 그가 심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자꾸 그리워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현관의 좁은 공간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돌아가요. 지금 안 가면
제 이기심으로 영영 붙잡아 둘지도 모릅니다. 그 경고는 마치 마법 같은 유혹으로 들렸다. 내 발은 바닥에 뿔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바로 앞에 섰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볼을 살짝 감쌌다. 기묘할 정도로 따뜻했다. 정말 남고 싶습니까? 네, 같이 있고 싶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다.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고 갈구하는 키스였다. 한 달 동안 억눌러 왔던 것이 댐이 터지듯 폭발했다. 나는 그의 목을 꽉 끌어안으며 익숙한 온기와 남성적인 향기를 느꼈다. 그가 손을 뻗어 문을 잠갔다. 철컥. 단호한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듯 거실로 가서 익숙한 소파 위로 쓰러졌다. 이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 중년 남자의 고독과 열망이 뒤섞인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가 나를 보며 나직이 물었다. 후회 안 할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했다.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과 외로움을 꿰뚫어 보았다. 민준 씨는 나를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며 다정하게 대했다. 그의 연륜, 그의 느긋함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넓은 세상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다. 새벽녘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있어요. 만난 지 2년 됐어요. 그럼 왜 나한테 왔어? 왜냐면 아저씨랑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자꾸 생각나서요. 잔인한 비교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이해했다. 내 남자친구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민준 씨는 내 감정을 사랑했다. 새벽 3시 나는 칠복 2호로 돌아왔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있었다. 눈은 반짝이고 볼은 생기 있게 발그레했다. 죄악으로 되살아난 생명력이었다. 그때부터 금요일은 우리의 비밀 요일이 되었다. 두 얼굴의 삶이 시작됐다. 주말에는 도현의 곁에서 착한 여자친구를 연기했고 금요일 밤에는 민준 씨의 작은 연인이 되었다. 나는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도현의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찢어 놓았지만 철호 1호의 유혹은 너무나 컸다. 민준 씨는 내게 평온함을 주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해를 주었다. 그는 내게 밥을 해주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집밥이었다. 우리는 함께 설거지하고 영화를 보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억지로 꾸밀 필요 없이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가 문득 물었다. 서윤아,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쩌지 남자친구한테 말이야. 심장이 덜컥했다. 그 끔찍한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더 꽉 안았다. 잘못된 건 알지만 멈출 수가 없네. 그날 밤 나는 새벽 3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도현에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상투적인 사랑의 말로 답장했다. 그날 저녁 도현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민준 씨와 본 바로 그 영화였다.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이웃집 남자의 듬직한 어깨로 향해 있었다. 내가 정말 쓰레기 같았다. 아파트에 돌아와 찰고 1호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문을 두드리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내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TV를 켰다. 벽 너머에서 그가 보고 있을 것 같은 채널과 프로그램이었다. 딩동.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민준 씨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조각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편의점에서 샀어. 같이 먹으려고. 그가 순박하게 웃었다. 내 심장이 녹아내렸다. 처음으로 그가 내 세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부엌의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 케이크를 먹었다. 남자친구 만나고 왔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복도에서 봤어. 두 사람 작별 인사하는 거. 그가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끼어든 제3자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제 선택인걸요.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그만할까, 이 관계 말이야. 나는 기겁하며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싫어요. 안 만나는 건 싫어요. 민준 씨는 나를 와락 끌어안고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나도 그래. 이제 너 없이는 안 되겠어. 그날 밤 그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처음으로 내 집에 그의 온기가 채워졌다. 다음 날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나란히 누워 위태로운 평화를 만끽했다.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 깊은 곳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평온함이 마치 비눗방울처럼 아름답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불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도현과 만나기로 한 날이 왔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마치 내 복잡한 심경처럼 유난히 흐렸다. 나는 거울을 보며 저 안의 여자가 2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의 심장을 박살 낼 만큼 잔인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하지만 망설임은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전포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다. 도현은 벌써 와 있었다. 들어오는 나를 보며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왔어. 응.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도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생각해봤어. 대답은 뭐야? 탁자 아래 내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이 메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미안해 오빠. 나 오빠랑 결혼 못해. 도현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준비가 안 됐다니 괜찮아. 내가 기다릴 수 있어. 1년이든 2년이든 네가 원할 때까지 미루면 되잖아. 그의 관대함은 내 죄책감을 거센 파도처럼 들끓게 했다. 아니야 도연아. 나는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뺐다. 우리 헤어지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뭐 헤어져 장난이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많이 생각했어. 우린 정말 안 맞아. 어디가 안 맞아.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말 좋았잖아. 말해봐. 내가 다 고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라고 말할 수도 더더구나. 50살 먹은 옆집 아저씨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최악의 배신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연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에서 점차 극심한 고통으로 바뀌어 갔다. 너, 딴 남자 생겼구나 맞지? 심장이 덜컥 멈췄다.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에게 하는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탐색하는 눈빛을 피해 얼음이 녹아가는 커피잔만 바라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그가 비통한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하고 있네. 하지만 더 묻지 않을게.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득히 슬픈 눈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널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지내라, 서윤아. 유리문 뒤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손등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나는 나쁜 년이다. 좋은 남자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익숙한 15층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내 발걸음은 철보 2호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철 1호 문으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즉시 열렸다. 민준 씨가 서 있었다. 헬쑥해진 얼굴과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다. 일찍 왔네. 어떻게 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뛰어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헤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민준 씨는 나를 꽉 껴안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내 등을 커다란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짐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 나쁜 년이에요. 나 정말 최악이에요. 아니야. 너 안 나빠. 우린 그저 감정 앞에 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가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그만 뚝. 배 안 고파.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날 밤 나는 그의 곁에 머물렀다. 더 이상 몰래 숨을 필요도 해가 뜨기 전에 집에 가려고 시계를 보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온전한 평화를 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나를 깨웠다. 민준 씨는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자는 얼굴이 참 순하고 평온해 보였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도현과 함께 있거나 서둘러 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가 살며시 눈을 뜨더니 자기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일어났어. 잘 잤어. 네, 아주 잘 잤어요. 아침 뭐 먹을까? 뭐든 좋아. 너랑 함께라면.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다. 그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내가 밥을 펐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여느 노부부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을 바쳐 얻어낸 사치스러운 행복이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철벽5구 2회, 그는 철곡 1회 살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일 만났다. 저녁에는 건너가 밥을 먹고 밤에는 자고 왔다. 다른 이웃들은 우리가 그저 친한 사이인 줄 알았지만 이 달콤한 비밀은 우리 둘만 아는 것이었다. 가끔 민준 씨가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항상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비록 떠들썩한 결혼식도 요란한 축복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6개월 후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 민준 씨가 내 손을 잡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서윤아, 우리 살림 합칠까? 네, 이쪽으로 들어와. 우리 집 말이야.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네, 같이 살아요. 바로 다음 날 나는 철곡 2호를 정리하고 모든 짐을 철곡 1호로 옮겼다. 우리 둘을 가로막던 벽이 공식적으로 허물어졌다. 우리는 진짜 동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고, 치약 뚜껑이나 설거지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의 관용은 언제나 내 화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 그 운명적인 만취의 밤 이후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치명적인 실수, 잘못 연 문 하나에서 시작된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끔 그 첫날 밤을 떠올린다. 어둠 속의 포옹,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언젠가 내가 왜 그때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외로워서. 그리고 솔직히 그 순간 이미 설렜으니까. 지금도 나는 가끔 자문한다. 그날 밤 내가 취하지 않았다면, 눈이 핑 돌아서 호수를 잘못 보지 않았다면 아마 도연과 결혼해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이지만 진짜 감정의 맥박은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인연이란 참 기묘하다. 실수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결국 행복의 기슭으로 이끌어주니 말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혼식을 올릴지 아닐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고 집안 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퍼진다는 것이다. 그해 술김의 잘못 연 문은 알고 보니 내 새로운 인생을 여는 문이었다. 서윤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달콤한 결실을 맺은 나이, 차 커플의 사랑 이야기. 이 여성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